자, 네 번째로는 맞춤 관리, 퍼스널라이즈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 관리, 즉 사람마다 다른, 아까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옷 크기에 따라서 옷을 맞추는 그런 재단 방식의 치료 맞춤이라는 개념들이에요. 맞춤에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음식을 먹자라는 개념이죠. 맞춤 영양, 퍼스널라이즈 누트리션 개념이에요. 동시에 좀 더 많은 연구가 된 것들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케이션, 맞춤 약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에스테릭, 사람마다 다른 피부 관리하자, 사람마다 다른 운동 좀 하자. 그리고 선생님 대부분이 속해 계시는 기능의학도 사람마다 다른 진단도 다르고 접근도 다른 방식을 퍼스널라이즈의 개념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마다 다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만과 식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저는 종종 비만 클리닉을 하면서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왜 먹지도 않는데 살찔까요? 물만 먹어도 살찔까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우리는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공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조금 먹어도 살찔 것인가? 이게 이제 유전자 차이겠죠. 휴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런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비스티라고 하는 비만이라는 것을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요. 지금은 한 2,000개쯤 돼요. 2,000개 정도의 유전자 세트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전자를 다 볼 필요 없고요. 가장 많은 GWAS 연구가 됐고 또는 메타 분석 또는 토탈 논문이 가장 많은 것이 앞서 몇 개밖에 안 돼요. FT 유전자, MC4R.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전자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FT 유전자는 소위 말해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그런 유전자예요. 정말 억울한 유전자이고요. MC4R은 멜라노코티코이드, 즉 우리가 시상 하부에 있는 그런 단백질이죠. 식탐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식탐 유전자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유전자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근데 최근에 꼭 병원에서 검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한다고 해서 DTC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거꾸로 이것을 병원에서 쓰는 것들을 지금 잠깐 모형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스타일 우리 회사의 상품인데요. 진스타일 유전자마다 다르게 그것도 다이렉트하게 설명한 데서 진스타일 다이렉트라는 상품인데요. 즉 이너 헬스케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내적인 건강 그중에서 대사증후군, 비만,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들이고요. 아웃핏 뷰티 케어라는 것은 피부나 탈모 같은 부분들이에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FT 유전자는 물만 먹어도 쉽게 살찐다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자이고요. MC4R은 식탐 유전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사의 문제 때문에 살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탐의 문제가 있어서 살찌기도 하고요. 이 BDNF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관련된 유전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 살찌는 어떤 생활 습관, 식탐, 폭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울증일 때 이렇게 보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한테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비만이어도 어떤 요인에 따라서 살찌는지를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FT 유전자가 대표적인 유전자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전자예요. 하도 유명해서. 우리가 오비시티와 비만 관련된 GWAS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유전체를 분석을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P값이 6승 기준으로 심지어 10의 마이너스 8승 근처까지 한 위치가 계속 의미가 있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FT 유전자예요. 다행히 이 유전자는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되게 변이가 흔해요. 이 센트럴 유러피안 이 첫 번째가 막대가 변이가 양쪽 부모로부터 온 경우 한쪽 부모만 변이가 있는 경우 아예 변이가 없는 경우는 서양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약 70%에서 이 FT 유전자의 변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살찌는 것 같아요. 반면 이 두 번째는 차이니스, 세 번째는 제페니스, 즉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우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변이는 거꾸로 40%가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변이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 유전자는 인종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FTO는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 중에 글자에 해당되는 이 RS 번호를 보통 붙이는데 RS9939609라고 하는 그 FTO 전체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글자인데요. 이것을 펀메드에 검색하시면 무려 425개 논문이 어느 시점까지 나와요. 지금은 더 많겠죠.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유전자 분석 관련된 연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뭐지? 또는 그것은 쓸데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특별히 논문 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FT 유전자의 어떤 특성인데요. 16번째 염색체에 이런 위치에 존재하고 양쪽 부모로부터 T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은 건강한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70% 정도가 변이가 없어요. 근데 위험 유전자 즉 A를 타고난 사람이 한쪽 부모로부터 한쪽에서 왔을 때는 26%, 양쪽 모두가 왔을 때는 4%밖에 안 되죠. 약 30%에서 변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전체 집단, 그 중에서 아시아 집단까지 포함해서 FTO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비만이 있을 확률이 1.3배 정도 해당돼요. 메타 분석 결과.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그것을 총합을 했던 메타 분석이 우리가 하나의 유전자잖아요. 하나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의 글자, 즉 RS39009 번호인데 하나의 글자가 남들과 다르다고 했을 때 비만이 걸릴 확률이 1.3배. 1.3배가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RP, 호모시스테인 같은 다른 독립적인 위험 인자도 보통 2배를 넘지 않아요. 1.5배, 1.2배 이렇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 하나 바뀌었는데 비만이 될 확률이 약 30%가 더 증가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은 독립적인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메타 분석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프로스펙트 코호트 스타디라고 하죠.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그룹과 변이가 없는 그룹을 무려 19년 동안 추적을 한 데이터예요. 19년 동안. 그래서 처음부터 변이가 있는 AA 지노타입과 그렇지 않은 TT, 변이가 없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변이가 없는 그룹에 비해서 양쪽 모두가 변이가 있는 그룹은 무려 심혈관 질환이 또 뇌혈관 질환이 거의 1.9배, 1.84배, 그러니까 2배 정도. 그러니까 변이가 있으면 뇌질환과 심질환이 19년 뒤에는 생긴다는 얘기예요. 2배나.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의 변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FTO의 변이가 있으면 그만큼 비만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야기되는 질병도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운명론처럼 보이잖아요. FT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나는 그러면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암시가 있죠. 자, 변이가 있는 그룹을 이렇게 점선 표시가 있고요. 변이가 없는 그룹을 실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와 운동 간의 상관 분석을 한 그런 논문인데요. 운동하지 않는 것을 빨간 그룹,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파란 그룹으로 표시했어요. 무슨 뜻이죠? 제일 첫 번째 그룹은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반면 맨 마지막은요. 유전자가 좋아요. 변이가 없어요. 심지어 운동까지 열심히 해요. 그랬을 때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체지방률이요. 15%, 30%, 즉 2배 정도.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서 운동까지 안 하는 나프 최악의 경우겠죠. 이런 경우가 그렇지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체지방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유전자 변이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즉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서 이쪽까지 체지방이 뚝 떨어져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유전자가 변이가 없는 좋은 유전자인데 운동하지 않는 그룹보다 더 좋은 체지방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유전자가 나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또 다른 논문인데 심혈관 질환 유전자의 변이가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해요. 이 좋은 그룹을 기준치로 했을 때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서 운동까지 안 해요. 무려 3배 정도의 심혈관 질환이 생기죠. 근데 변이가 있어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위험을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열심히 운동하시면 당신의 운명을 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심지어 유전자 변이가 없는 좋은 사람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심혈관 질환은 거의 3배까지 증가합니다. 즉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나쁜 유전자 타고 나서도 운동하시면 되고요. 좋은 유전자 타고 나서도 운동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죠? 그럼 유전자 검사 왜 합니까? 뭘 해도 좋은 생활 습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 증진을. 자, 다이어트 연구인데요. 자, 우리가 종종 이 두 가지 선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초록색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그룹이에요. FT 유전자. 이 파란색은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룹이에요.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룹에서는요. 다이어터리 팻, 즉
음식 가운데 지방을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체지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그룹에서는 다이어트리 팻, 즉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지방은 증가하고 변이가 있지만 지방을 안 먹으면 체지방은 감소해요. 이런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은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오히려 먹는 음식에 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환자 중에는 자기는 먹는 대로 살찌고 또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 한다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F2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운명이 아니고 앞서 말한 운동처럼 지금 말하는 음식을 특히 저지방식이 하게 되면은 당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F2 변이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논문들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터벤션을 했는데 한마디로 변이가 있는 그룹에서 체중이 더 잘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죠. 변이가 있으니까 비만이 더 생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이가 있으니까 체중이 더 잘 빠진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실제로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음식을 달리 주고 운동을 달리 해서 어떻게 받는지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기호식품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내용들일 거예요. 술 잘 먹는 사람이 있고요. 술 입만 대면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술 잘 못 먹는데요. 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에 저는 심각한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으면 남들은 빨리 대사가 돼서 그냥 그 다음날도 괜찮은데 저는 먹는 순간에도 힘들어요.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몸속에 계속 알코올이 쌓이고 특별히 아세테이트가 쌓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심지어는 발암물질이 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술 못 먹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술 많이 먹이면 좋을 것이다 해서 계속 그런 게 어딨냐면서 먹이잖아요. 절대 안 늘어요. 그냥 조금 버티는 정도예요. 근데 제 환자 중에 예전에 제가 똑같이 당신은 술 먹는 유전자가 안 좋으니까 술을 대사 못 시키니까 술을 못 드실 거예요. 그렇다는 건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이 대사가 안 되면 중간 물질인 알데하이드가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도암과 후두암이 2배 내지는 3배가 증가됩니다 했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자기 그렇지 않아도 식도암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남들 먹는 주량의 술을 계속 먹어왔지만 사실은 남들보다 2~3배 이상의 술을 먹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식도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술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얼굴 빨개지면 분해가 안 되면 얼굴 빨개집니다 해서 알코올 홍조라고 불리우고 또 아시아 사람한테 많다고 해서 즉 아시아 사람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플러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안 먹이는 게 좋아요. 그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고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암이 생기기도 해요. 커피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후 시간에 절대로 커피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커피만 마시면 잠 못 잔다 그러고 두근거린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커피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대사시키는 그 유전자의 변이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CYP1A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유전자인데요. 여기 변이가 있으면 커피가 굉장히 느리게 대사가 되어서 밤늦게까지 카페인 농도가 높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커피를 남들보다 2~3배 정도로 더 먹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커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많은 연구에 있어서 커피가 좋다는 연구도 있고 나쁘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특별히 CYP1A2의 변이가 있으면 즉 남들보다 커피의 농도를 더 높게 만드는 그런 또는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커피의 그 효과, 좋은 효과든 나쁜 효과이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한테 커피는 좋습니까? 좋지 않죠. 커피가 카페인이 돼가지고 교감신경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니까. 그래서 다음 논문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실 때, 특별히 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커피를 더 마실 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돼서 심근경색 발생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CYP1A2의 변이가 있는데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이것은 유방암 쪽에는 좋아요. 에스트로겐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방암이 있는 사람한테는 변이가 있으면 그건 좋은 기회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커피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유전체 검사와 그 사람의 클리니컬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타민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먹지만 잘 모르겠다. 그건 뭐 효능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이 좋냐 나쁘냐 했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타민을 먹었는데 좋다는 연구도 있고 비타민이 도움되지 않는 연구도 있고 심지어는 비타민이 해롭다는 연구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저는 우리가 흔히 에비던스 또는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대표적인 연구 세트가 RCT라고 그러죠.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무작위로 할당해서 대조군과 어떤 질병군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연 이 방법이 정말 금과 옥조인가? 이건 정말 여기서 나온 결론은 깨트릴 수 없는 것인가? 여기서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것인가? 비타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햇빛을 통해서 들어와서 간에서 합성하고 신장에서 합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기로 가는 건데 중간중간에 대사가 되고 합성하는 단계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피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고 낮은 것은 정말 햇볕을 쬐고 안 쬐고 차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검사해 보셔 아시겠지만 똑같이 실내 생활 하시는 분인데 비타민 D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전적으로 비타민 D의 농도는요. 햇빛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좌우하는 거죠. 대사와 관련된.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비타민 용량을 줬어요. 비타민 D든 비타민 B든 C든.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것을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해요. 과연 그 용량이 똑같은 것이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대사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용량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양보하더라도 비타민에서 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좋은 걸로 판별됐어요. 그거는 퍼블릭 데이터죠. 평균적인 개념이죠. 그럼 그 비타민 C가 좋다는 것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가 다 좋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비타민 D가 비타민 C가 몸속에서 다르게 대사가 되고 다르게 작용한다면은 그런 퍼블릭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런 RCT 또는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퍼블릭 데이터에 근거한 치료가 아니라 퍼스널라이즈, 다시 얘기하지만 한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치료하는 시대가 오고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논문들과 많은 임상 적용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주진 않지만 MTHFR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요, 호모시스틴이 증가해요. 호모시스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치매, 유방암이 더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 산부인과 쪽이나 개원가에서는요, 그 MTHFR 유전자를 검사를 한 다음에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즉 호모시스틴 검사를 하지 않고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엽산이나 비타민 B 계통을 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없던 지식이 생기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한다는 개념들이 특별히 누트리션 쪽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다이어트 앤 진이라고 하는 잡지를 제가 2005년도에 뉴스위크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당시 2005년도, 지금부터 약 12년 전 얘기인데요.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식당에 가면은요, 어느 미래 시대에 어느 식당에 가면은 침을 뱉으라고 해서 침 뱉었더니 종업원이 사람마다 다른 메뉴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에 따라서 이쪽 음식에서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했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은 안 됐지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여기서 실렸던 스토리의 핵심 인물을 이 호세 오도바스라고 하는 보스턴에 있는 텁스 대학의 그 항노화 센터장이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메일 써가지고 오실 수 없겠습니까? 한번 저 강의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페이닥터에 불과했던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엑스에서 제가 누트리지노믹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세미나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 밑으로 그 다음 해에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차움에 근무하면서 차움에서 제가 유전체 검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정말 사람마다 다른 식단을 만든 거예요. 저희 안에 병원 내에 레스토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엽산이 풍부한, 어떤 사람은 오메가3가 풍부한,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어떤 사람은 지중해식을 주고 심지어는 커피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빙되는 그런 다이어트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람마다 다르게 서빙을 하고 그것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은 제가 10년 전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재밌다 했던 그 인사이트 얻었던 그 뉴스위크지의 그 스토리가 어쩌면 전 개인적으로 전 세계 제 첫 번째로 이것을 구현해냈던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겠지만 결국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다이어트,
뭐 한때는 신석기 다이어트가 유행한다. 한때는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안 먹고 지방을 먹는다. 이게 좋은 얘기고 또 나름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나한테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 유전자에 따라서는 저는 저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지중해식이 맞고요.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 또는 음식들도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이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개념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약물 유전체 개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암을 치료할 때도요 유전자 검사해서 맞춤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2014년도부터는 이런 1의4 얼비투스 글리빅이라는 것이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급여, 즉 보험 인정이 됐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는 유전자 검사 자체도 보험 인정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90% 돈을 대더라도 또는 50% 돈을 대더라도 아무한테나 치료해가지고 쓸데없이 항암제 비용을 날려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10%밖에 안 되는 그 성공률을 높여서 50%까지 높여가지고 쓸데없는 치료 안 하고 즉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급여 즉 국가에서 나오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런 퍼스널라이즈 메디케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50세 남자 환자가요. 저한테 자기 히스토리를 몇 년 전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속이 쓰리면서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위에 구멍이 나서 출혈 때문에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그 때문에 쇼크가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수술하시고 했는데 이분이 매일 먹는 아스피린이 문제가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먹는 아스피린이잖아요. 매일 먹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왜 위가 빵꾸 났나 뭐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한테 오셔서 무슨 검사를 했냐면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이분이 CYP2C19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아주 드문 푸어 메타볼라이저였어요. 여기는 클로피도겔 같은 심혈관 약 또는 아스피린 같은 것이 이쪽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돌이켜보면은요 매일 먹던 그 아스피린 한 알이었는데 베이비 아스피린 한 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푸어 메타볼라이저 아스피린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먹었던 게 농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먹고 있으니까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아스피린이 농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 중에서 이 CYP2C19에는 아스피린만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식도염약인 PPI, 오메프라졸도 같이 대사가 돼요. 그래서 특히 오메프라졸은 다른 약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서브스트레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프라졸을 함께 먹었으면 이 사람은 어느 특정 시기에는 7배 내지 8배 정도의 아스피린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무슨 약이죠? 피를 묽게 하는 출혈성 있는 약이잖아요. 한 개가 아니고 수개를 먹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는 어쩌면은 그 당시의 히스토리, 위가 빵꾸 난 히스토리에는 그 사람의 아스피린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이 체질이 문제가 된 거죠. 이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다시는 이쪽 약을 못 쓰는 겁니다. 클로피도겔을 썼던 분이시라면 이쪽으로 대사가 되는 약은 쓰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대사가 되는 디스그램 같은 약들이죠. 이런 약들은 다른 쪽의 유전자가 멀쩡하다고 하면은 이분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앞으로는요.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려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유전 정보 달린 스마트폰이나 앱을 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제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약을 거부할 수도 그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와파린 같은 약도 그렇고요. 어떤 마취제와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약물들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지어 와파린을 쓸 때는요. 이제는 두 가지 유전자 검사 VCOK라는 유전자와 CYP1A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전에 인턴 때는 저희가 와파린 쓰고 나서 그 사람의 피 검사를 매번 해가지고 농도 타이트레이션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약물들, 아주 중요한 약물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한다는 개념들이 이미 벌써 임상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